백두의 혈통이 서울에 상륙했다. 말레이시아 암사 사건 이후 연기처럼 사라졌던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대한민국으로의 비밀 망명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변보호 요청이 아닙니다. 평양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서울에 맞춰지는 순간 한반도의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들고 돈 것은 북한 수뇌부의 붕괴 시나리오와 대한민국 정재계 깊숙이 뿌리 박힌 1급 간첩들의 실명이 적힌 피해 리스트였습니다. 김한솔은 단순한 망명객이 아닌 평양의 대안으로서 대한민국 내부에 숨은 독사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김한솔이 던진 그 치명적인 승부수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새벽 1시 30분. 대한민국 전역이 성탄절에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강원도 철원 북방 2km 지점 비무장지대에서는 인류 역사를 뒤바꿀 소리 없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조차 뚫지 못하는 특수 스텔스 도료를 온몸에 바른 정체불명의 집단이 북측 철책을 종이장처럼 찍고 넘어왔죠.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수십 년간 추적해온 평양의 유령, 박 장군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박힌 돈리를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 사지로 뛰어든 국제적인 첩보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가 품고 온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거대한 파멸의 서사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물가가 아닌 낡은 군용 배낭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구형 무전기에 고정되어 있었죠. 지익, 지익. 30년간 죽어있던 그 기계가 2025년의 마지막 달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과거 안기부 시절 우리가 북파 공작원을 보낼 때 마지막 작별 인사로 쓰던 703헤르츠의 비밀 주파수였습니다. 백두산 하나. 호랑이가 제 발로 작두 위에 올라섰다. 반복한다. 호랑이가 작두 위에 올라섰다. 이 목소리,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사수 박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내던지고 낡은 지프차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도착한 최전방 철책 근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공중에는 정체불명의 드론 수십 대가 앵앵거리며 붉은 레이저를 바닥에 쏘아대고 있었고 숲속에서는 소음기를 장착한 총성이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절규하듯 외치자 어둠 속에서 피칠갑이 된 남자가 기어 나왔습니다. 인민무력부의 전설, 평양의 뇌라고 불리던 박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한 손에는 쇠사슬로 자신의 손목에 고정된 검은색 탄소 섬유 가방이 들려 있었죠. 강철, 왔구만. 이 가방,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안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뱀들의 대가리가 들어있다. 박 장군이 건넨 가방을 받는 순간 제 등 뒤에서 싸늘한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철컥. 그것은 제가 평생을 들어온 K2 소총의 노리쇠 전태 비음이었죠. 형님, 거기까지입니다. 그 가방, 주인에게 돌려주셔야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제가 가장 믿었던 후배, 국정원 현직 요원 김진호가 냉혈한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우리 국군 전투복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평양의 보위부 요원들보다 잔인한 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진호야,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왜 우리 박 장군님을 쏜 거냐?
형님은 여전히 순진하시네요. 박 장군이 가져온 저 명단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형님이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존경한다고 말했던 그 깨끗한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수뇌부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평양의 진짜 주인들이란 말입니다. 김진호의 말은 제 뇌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의 심장부에 평양의 지령을 받는 간첩당이 따리를 틀고 있고 그들이 박 장군을 암살하기 위해 우리 요원들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닥쳐라. 이 배신자 새끼야.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이 아깝지도 않으냐. 저는 박 장군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박 장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귀에 속삭였죠. 강철, USB에 손대지 마라. 그건 김한솔의 홍채가 있어야 열린다. 그 아이는 지금 마카오를 떠나 서해로 오고 있어. 그 아이를 찾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리고 저놈들은 우리 군의 통신망을 이미 해킹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박 장군은 그 말을 끝으로 품 안에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쾅! 거대한 성광과 함께 박 장군의 육신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그 충격으로 벼랑 아래 급류가 흐르는 한탄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제 폐부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방 속에 든 5조 원 규모의 비자금 장부와 간첩 명단을 지켜내어 박 장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가까스로 강가로 기어 올라온 저는 안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박 장군이 남긴 가방을 열자 그곳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죠.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국가기관 시설을 한 번에 정전시킬 수 있는 블랙아웃 시나리오와 청와대를 직접 해킹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담긴 USB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김한솔의 친필 서신. 할아버지가 세운 이 거짓된 성벽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 대한민국 동포들이여 준비하라. 전율이 이렇습니다. 백두혈통의 적통인 김한솔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단순한 첩보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가의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은퇴 요원 강철 씨가 북한 공작원과 공모하여 비무장지대에서 국정원 요원들을 사살하고 도주 중입니다. 박 장군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판명되었습니다. 간첩당 수뇌부들이 언론을 이용해 저를 국가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바친 저에게 돌아온 것은 훈장이 아니라 추악한 누명이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하나뿐인 손자 민우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김진호의 비릿한 목소리. 형님, 손자놈이 아주 씩씩하더군요. 내일까지 국회 지하주차장으로 가방 들고 오십시오. 1분이라도 늦으면 이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형님 댁으로 배달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놈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평양에 바치려는 괴물들이었죠. 저는 30년 동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6.25 훈장과 손때 묻은 45구경 권총을 꺼냈습니다. 오냐, 올 테면 와라. 이 독사 새끼들아.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의 그 더러운 대가리를 짓밟아주마. 하지만 박 장군이 남긴 USB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USB를 확인하는 순간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의 위치 정보가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테러의 좌표였습니다. 간첩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좀비처럼 뒤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보라를 뚫고 서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국도변 휴게소들이 의문의 폭발로 불타고 있었고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에 숨어 있는 독사들이 독리를 드러내는 순간 대한민국의 아침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놈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늙은 사자의 이빨은 여전히 단단하며 그 사자의 뒤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수만 명의 노병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피해 전쟁. 이제 그 첫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과연 저는 손자 민우를 구하고 김한솔과 접촉하여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첩당의 음모 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될까요? 박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우리 내부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된 국회에서의 결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의도 의사당의 거대한 돔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심장부가 시퍼런 독리를 품은 독사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전 국민에게 주사하며 그들은 등 뒤에서 평양의 지령을 받들어 국가의 기둥을 하나씩 갉아먹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사자는 굶주릴수록 더욱 잔인해지며 그 사자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배신자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요.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좀비 세력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덤에서 돌아온 노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정면 승부가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의 기쁨 대신 여의도에는 피 비린내 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장군의 폭발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저는 차가운 한탄강 물속에서 살아 돌아왔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제 손에 쥐어진 박 장군의 가방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의 한 낡은 여관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밖으로는 간첩당의 수뇌부들이 한미연합훈련 연구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 광경이 보였죠. 저 개자식들, 평화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저는 이를 갈며 박 장군이 남긴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들, 현재 여당의 실세인 황대두 의원과 언론계의 거물 최독사, 그들이 바로 평양에서 내려보낸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간첩당의 핵심 수뇌부였습니다. 놈들은 국민들이 잠든 사이 가상화폐라는 현대적인 수단을 이용해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평양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우리의 심장을 겨눌 핵미사일의 부품으로 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우선 박 장군이 남긴 USB의 내용을 일부 복사해 평소 알고 지내던 애국 보수 유튜버들에게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순식간에 평양의 지령 내용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달구기 시작했죠. 나는 곧 돌아간다는 김한솔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간첩당 지지자들은 광분하며 저를 정치 깡패이자 가짜 뉴스 제조기로 몰아세웠습니다. 강철을 잡아라. 저 노인네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놈들의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방송에 도배되고 경찰과 간첩당이 고용한 용역들이 저를 추격해왔죠.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낚시터에서 보냈던 무전 신호를 듣고 전국에서 백전 노장들이 여의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해병대 출신의 김노병, 60, 70대의 전직 정보사 요원들이
각자의 낡은 군복을 꺼내 입고 안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강 요원, 걱정 말게. 우리가 자네의 방패가 되어주겠네. 70대 노병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간첩당의 수장 황대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노병들을 향해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리며 국회 지하 벙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놈들이 국회 지하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노병들이 횃불 시위를 하며 간첩당 요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국회 도서관 지하에 폐쇄된 통로를 통해 국회 본청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수갑 소음과 도청 장치가 숨겨진 만년필을 쥔 간첩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황대두의 비밀 집무실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주 화끈할 거야. 남한 전역의 변전소를 동시에 마비시킨다. 그러면 멍청한 남조선 놈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게 되겠지. 황대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과 은밀하게 화상 통화를 하며 남한 전역 정전 계획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45구경 권총을 황대두의 미간에 겨누었습니다. 황대두, 내 놈의 추악한 연극은 여기까지다. 황대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잊고 있던 낡은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 아저씨, 여전하시군요. 6.25 피난길에 저를 구해주셨던 그 정의로운 눈빛 말입니다. 뭐라고? 내 놈이 그때 그 고아 소년 대두란 말이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아이를 등에 업고 사선을 넘어 살려주었던 그 소년이 지금은 평양의 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황대두는 비열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제 손자 민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첩당 청년 조직의 단복을 입고 황대두의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손자가 제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부정하는 간첩 세력의 리더로 나타난 겁니다. 민우야, 내가 왜 거기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할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그 낡은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황대두 의원님이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제 가족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인 손자의 영혼까지 해킹하여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든 것이죠. 황대두는 제 절망을 즐기듯 차가운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강철, 자네 손자는 아주 똑똑해. 기만솔이 들어오기로 한 그 서해안 루트. 민우가 직접 설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지. 자네가 기만솔을 도우려 할수록 자네 손자의 손에는 더 많은 피가 묻게 될 거야. 저는 권총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눈앞에 악마를 쏘아야 할지 아니면 세뇌당한 손자를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이 몰아쳤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박 장군이 남긴 특수보안 USB에서 발신된 기만솔의 비밀 메시지였습니다. 강철 요원님,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자는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화면 속의 인물은 간첩당이 만든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전율이 이렇습니다.
역시 놈들은 악마였습니다.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제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황대두의 어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탕! 황대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저는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노병들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습격 현장에서 제가 확보한 것은 황대두의 비밀 금고 속에 들어있던 대량의 위조 지폐와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난수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 간첩당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상화폐로 바꿔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송금한 상세 내역을 확보했죠. 저는 국회 밖으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저희를 기다리던 노병들에게 외쳤습니다. 동지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 의사당 안에 독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의 미래를 팔아먹는 간첩들을 척결합시다. 분노한 노인들이 국회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려 하자 간첩당이 고용한 용역들이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죠. 하지만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간첩당 수뇌부들이 김한솔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서해안에 특수부대를 매복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성경책 속에 숨겨진 마지막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것은 김한솔이 보내온 최종 상륙 좌표였습니다. 놈들은 김한솔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암살하려 하겠지만 우리 노병들이 살아있는 한 결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대두, 내 놈이 살려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나는 내 손으로 내 놈의 심장을 멈춰주마. 저는 차가운 수갑을 챙겨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제 여의도를 떠나 안개 자욱한 서해바다로 향할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백두혈통의 마지막 자존심, 김한솔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빗물에 젖은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채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등 뒤로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조명이 멀어지고 제 앞에는 죽음보다 깊은 안개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한솔은 무사히 우리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손자 민우는 정말 김한솔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궁금증은 서해안의 차가운 바닷물 소리와 함께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노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승리할 뿐입니다. 서해의 검은 바다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몰아치며 대한민국의 서쪽 관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소금기 섞인 칼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 그날 밤 레이더망을 피해 수면 위를 저공비행하듯 달리는 쾌족정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키를 잡은 것은 70대의 노병인 바로 저였죠. 제 뒤에는 국정원에서 보낸 비밀 요원들이 숨을 죽인 채 소총을 다잡고 있었고 무전기 너머로는 CIA의 긴박한 영어 암호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명 구조 작전이 아닙니다. 평양의 가짜 백두혈통을 몰아내고 진정한 통일의 초석을 다질 유일한 적통, 김한솔을 사수하기 위한 건곤일척의 승부였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황대두의 독리를 피해 빠져나온 저는 곧바로 강화도 인근의 비밀 루트로 향했습니다. 박 장군이 유언처럼 남겼던 그 USB 속에는 김한솔과 직접 연결되는 위성 전화 암호가 들어 있었죠. 저는 거친 파도를 뚫으며 김한솔과 첫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지익, 지익하는 소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맑으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강철 요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카오를 떠나 공해상에서 CIA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평양의 보위부가 보낸 암살팀이 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들이 저를 죽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평양의 독재 정권과 남한의 간첩당이 맺은 피해 동맹이 전 세계에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한솔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청년이 짊어진 역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김한솔은 이어지는 통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한의 간첩당 수뇌부들이 김정은에게 거액의 가상화폐를 상납하는 대가로 김한솔의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 암살을 사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선동하겠지만 저는 오직 우리 민족의 자유만을 원합니다. 요원님, 제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쾌속정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물보라를 일으켰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더니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여기는 해경이다. 불법 항해 중인 선박은 즉시 멈춰라. 불응시 사격하겠다. 해경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그 헬기에는 해경의 마크가 찍혀 있었지만 조종석에 앉은 자들의 눈빛은 살인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간첩당이 이미 해경의 지휘부까지 장악하여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사살하려 했던 겁니다. 모두 엎드려. 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제가 외침과 동시에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타타타탕. 배의 갑판이 찢겨나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배의 조타를 꺾으며 안개 자욱한 암초지대로 배를 몰았습니다. 노련한 어부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 위험한 곳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좁은 암초 사이를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져나갈 때마다 심박수가 한계치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까스로 헬기의 추격을 따돌리고 강화도의 한패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평양 보위부에서 파견한 최정예 킬러, 암호명 백호가 이미 그곳에 매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호는 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제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강철, 오랜만이구만. 자네가 아직도 정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줄은 몰랐네. 백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제가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평양 외곽의 한 불타는 민가에서 구해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던 그 아이를 제 비상식량까지 줘가며 살려주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북한 최고의 살인 병기가 되어 제 심장을 노리고 나타난 것이죠. 백호,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살려준 그날을 잊었단 말이냐? 살려줬다고? 아니, 당신은 나를 괴물로 키운 거야. 남조선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놓고 나를 다시 그 지옥 같은 평양으로 보낸 당신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증오해왔어. 백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김한솔이 타고 올 배의 좌표를 내놓으라며 저를 압박했죠. 저는 백호와 빗속에서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70의 노병과 30의 킬러.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결사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의 공격을 흘려내며 그의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백호야, 잘 들어라. 내가 섬기는 그 정권은 너를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김한솔을 맞이하고 진정한 군인의 길을 가자.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웅장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함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 함선의 마스트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두높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만소리 탄 CIA의 특수 선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의 무전기에서 간첩당 수뇌부의 다급한 지령이 흘러나왔습니다. 백호, 뭐하고 있나? 당장 기만소리 탄 배를 폭파해라. 광화문 작전이 시작되었다. 전 국민의 이목을 돌려야 한다. 간첩당은 기만솔의 상륙 소식에 당황하여 계엄령을 유도하기 위해 광화문 한복판에서 자폭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백호를 뿌리치고 기만솔이 내리는 선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에서 내린 기만솔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 요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국민들 앞에 서겠습니다. 기만솔은 상륙 직후 미리 준비한 위성 생중계 장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간첩당은 그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방송 송출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유튜버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이 나라를 피와 땀으로 일궈오신 어르신들께 이 편지를 바칩니다. 기만솔이 꺼내든 것은 수천 통의 낡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만솔이 유럽에 은신하는 동안 남한의 참전 용사들과 무명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정성껏 써온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평양의 독재자들은 당신들의 희생을 비웃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간첩당이 당신들의 연금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당신들의 역사를 부정할 때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연설이 울려 퍼지자 광화문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노병과 시민들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만솔이야말로 진짜 통일의 주역이다. 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간첩당의 선동은 기만솔의 진심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만솔의 은신처를 파악한 평양 보위부가 정밀 유도 미사일로 폭격을 시도했다는 긴박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위성 화면에는 우리가 방금 떠나온 강화도의 안가가 불길에 휩싸이는 충격적인 장면이 중계되었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기만솔이 죽었다. 보라, 이것이 미국의 최후다. 간첩당은 기다렸다는 듯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습니다. 그 안가에 있던 것은 기만솔이 아니라 우리 국정원 내부에 숨어있던 간첩 요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기만솔은 이미 저와 함께 서울의 심장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기만솔의 옆을 지키는 비서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그의 구두 밑창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죠. 제가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려던 순간 기만솔이 저를 제지하며 웃었습니다. 요원님, 괜찮습니다. 이분은 국정원에서 저를 돕기 위해 보낸 이중 스파이입니다. 오히려 이분을 통해 간첩당의 최종 작전 계획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강했고 우리 내부에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젊은 요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전광판들이 갑자기 지익 소리를 내며 꺼지더니 붉은색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사멸한다. 평양의 심판을 받아라.
도심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간첩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한 서울 대토벌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김한솔은 저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원님, 이제 광화문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저는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늘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명확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노병들이 하나둘째 뒤로 모여들었고 우리는 안개 자욱한 서해를 뒤로하고 불타는 서울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과연 김한솔은 평양의 자객들과 남한의 간첩들을 뚫고 국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킬러 백호는 저와의 인연을 끊고 끝내 방아쇠를 당길까요? 서해의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는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성 한 발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의 정신은 적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평생을 일궈온 자유의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있었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잔혹한 영혼의 침탈이었습니다. 간첩당은 이미 언론과 교육이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평양의 독극물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해킹당한 채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저 강철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낡은 탄창을 채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오전 10시 서울의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공기는 기분 나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구출한 김한솔을 안전한 곳에 숨긴 뒤 박 장군이 남긴 USB 속에 또 다른 좌표를 따라 영등포의 한 폐쇄된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간첩당이 교육계와 정교조 핵심 간부들에게 배포할 대한민국 건국 부정 교육 지침서를 찍어내는 비밀 거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우리의 진짜 조국은 북쪽에 있다. 인쇄소 안으로 잠입한 제 눈에 들어온 문구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살인기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가르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적힌 매뉴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구석에서 입이 막힌 채 결박당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교조 출신의 양심선언자 이석기 교사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평양에서 내려온 유령 작가들을 데려와 교과서를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를 구출의 안가로 데려온 뒤 저는 더 믿기 힘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첩당이 전국의 모든 학교 서버를 해킹하여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성향에 따라 맞춤형 세뇌 영상을 SNS 알고리즘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강 요원님, 저들이 지금 노리는 건 교육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 공중파 방송국에서 대대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모독하는 다큐멘터리를 강제 송출할 계획입니다. 대본은 이미 평양 보위부에서 검수받았죠. 저는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지킨 역사가 방송이라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병들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모든 전우들은 들어라.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여의도 송신탑으로 집결하라. 제 호출에 응답한 것은 낡은 군복을 입은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부터 특전사 출신 노병들까지 지팡이를 짚은 손으로 태극기를 고쳐 잡으며 그들이 모여들었죠. 우리는 방송국 정문을 지키는 용역들을 뚫고 송신실로 진격했습니다. 이놈들아, 우리가 지킨 나라다. 어디서 감히 거짓을 퍼뜨리느냐. 노병들의 함성이 방송국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메인 조정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간첩당 소속의 PD들이 평양에서 보내온 뉴스 대본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있더군요. 제가 권총을 겨누자 놈들은 사색이 되어 손을 들었습니다. 당장 중단해. 그리고 이 영상을 송출해라. 저는 김한솔이 직접 녹화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상과 간첩당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는 현장이 담긴 비밀 영상을 메인 서버에 꽂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간첩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간첩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놈들은 즉시 가짜 뉴스를 생성하여 SNS에 뿌렸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영상은 딥페이크 가짜다. 극우 노인네들이 방송국을 점거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즉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라. 연금 중단. 이 한마디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간첩당은 노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시작했죠. 젊은 세대들은 세뇌된 정보에 속아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노병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라 망치는 틀딱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우리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간첩당이 서울 도심 전역에 태극기를 수거하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죠. 타오르는 태극기 앞에서 낄낄거리는 좀비 같은 세력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장군이 남긴 USB에서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작전명 붉은 안개, 사당역 지하 3층, 독가스 살포 장치 가동 5분 전. 놈들은 방송국 점거 사건으로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서울 지하철 심장부에 치명적인 신경 독가스를 살포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노병들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워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단독으로 사당역 지하로 침투했습니다. 폐쇄된 선로를 따라 달리는 제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간첩당 청년 조직의 리더로 알려진 제 손자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복면을 쓴 채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저 밸브를 열어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라. 저 밸브를 열면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다. 내가 말하는 평화가 이런 피비린내 나는 것이냐. 저는 민우와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 손자가 저에게 칼을 휘두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민우를 제압한 뒤 그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할아버지, 사실 저 잠입수사 중이었어요.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선발되어 1년 전부터 이놈들 밑바닥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할아버지를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정말 끝입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제 손자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묵묵히 조국을 위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독가스 살포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이미 타이머는 20초를 가리키고 있었죠. 민우야,
너는 어서 피해라. 내가 잠금아. 아니요, 할아버지. 이건 특수합금이라 두 사람이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달아오른 밸브를 맨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밸브가 돌아가는 순간 장치에서 역류한 독가스 일부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민우는 울부짖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가까스로 독가스 살포를 막아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점거 현장을 취재하던 카메라들이 생중계로 사당역 지하의 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뒤에는 간첩당이 고용한 최정의 저격수가 제 이마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강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너는 오늘 대한민국의 영웅이 아니라 테러범으로 죽게 될 것이다. 저격수의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전국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던 노병들이 자발적으로 인간 방패가 되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낡은 훈장을 달고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서울 도심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애국가 소리에 좀비처럼 선동당했던 시민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의구심과 진실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간첩당 수뇌부들은 당황하며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피 섞인 기침을 하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봤느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아무리 뇌를 해킹당해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흐르는 태극기의 피는 지울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간첩당의 수뇌부들은 마약 유통을 통해 확보한 수천억의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하려 하고 있었고 평양의 김정은은 작전 실패에 분노하며 핵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노구를 이끌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한솔은 이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통일 한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뇌를 해킹당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국의 모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은 단 하나의 영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내고 평양의 두터운 철문을 안에서부터 부숴버리는 역사의 도끼질입니다. 강화도의 어느 비밀기지,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강당 앞에서 한 청년이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백두혈통의 유일한 적통이자 우리 민족의 마지막 양심인 김한솔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강화도 비밀기지의 외곽초소에서 낡은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손자 민우와 전국에서 모인 노병들이 낡은 군복의 깃을 세우고 결연하게 서 있었죠. 김한솔이 연설대에 오르기 직전 저에게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강 요원님, 제가 오늘 할 말은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 올린 죄의 산을 허무는 일입니다. 무섭지 않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당신 같은 애국자들이 있고 진실을 기다리는 북녘의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김한솔의 눈빛은 투명하면서도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이윽고 위성 생중계가 시작되자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그의 목소리가 송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한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자유를 꿈꾸는 북한의 형제 여러분, 저 김한솔이 오늘 선언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만든 이 잘못된 역사를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방관했던 이 잔혹한 지옥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끝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평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한솔은 이어 평양 고위층들이 남한의 간첩당과 결탁해 비자금을 세탁해 온 계좌번호와 송금 명세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죠. 지적 정보의 향연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평양의 호화 생활과 남한 내 간첩 활동비로 쓰였는지 목격하며 경악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군대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 호위총국 내부에 저를 지지하는 정의로운 장교들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폭정은 오늘로 끝입니다. 김한솔의 연설과 동시에 박 장군이 남겼던 USB 속의 특수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관영 방송과 군 무전망으로 김한솔의 연설이 강제 송출된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백두혈통의 양심 선언에 전율했습니다. 곧이어 수만 장의 삐라가 북한 전역에 살포되었습니다. 그 삐라에는 김한솔이 남한의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과 쌀 가마니가 평양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약속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남한 내의 독사들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간첩당 수뇌부들은 김한솔을 국적 불명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를 사살하기 위해 자신들이 매수해 둔 특수 용역 부대를 강화도로 급파했습니다. 강요원, 놈들이 옵니다. 헬기 세대가 접근 중입니다. 민우의 외침과 함께 강화도 하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간첩당이 보낸 암살조였습니다. 저는 낡은 6.25 훈장을 가슴에 달고 노병들에게 외쳤습니다. 전우들이여, 우리가 누구냐? 이 나라를 피로 지켜낸 용사들 아니냐? 저 어린 청년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치자. 70대 노병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김한솔의 연설 기지를 에워쌌습니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기관총 사격에도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병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낡은 소총으로 응사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노인들의 희생에 감복한 인근 부대의 젊은 장병들이 상부의 명령도 거부한 채 장갑차를 끌고 달려와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구국 결사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 시각 평양에서도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의 가장 측근이자 그의 입맛을 책임지던 전담 요리사가 사실은 김한솔이 10년 전부터 심어두었던 고정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리사는 김정은의 침실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를 열었고 호위총국 내 쿠데타 세력이 그곳으로 진입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색이 되어 평양 지하 벙커로 도주했죠.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울에 있던 간첩당 수뇌부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의도 모 빌딩 옥상에 숨겨둔 헬기를 타고 북한이나 제3국으로 밀항하려 했죠. 저는 민우와 함께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헬기장으로 돌진했습니다. 황대두, 이 비겁한 놈,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는 헬기 프로펠러의 거센 바람을 뚫고 간첩당 총수 황대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황대두는 동가방을 끌어안은 채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 금고에는 너희 나라를 한순간에 가루로 만들 핵미사일 좌표가 들어있어. 그의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황대두의 틀니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저는 그를 제압하고 그의 품 안에서 작은 암호 해독기와 금고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민우가 즉시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주요 도시를 겨냥한 핵미사일 발사 좌표와 함께 간첩당이 그 발사 버튼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증거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놈들이 서울 한복판을 조준하고 있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첩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포의 목숨을 담보로 평양과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황대두의 가슴팍을 짓밟았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내 놈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다녔느냐? 황대두는 피를 흘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발사 시퀀스는 시작됐다고. 김정은이 도주하면서 버튼을 눌렀단 말이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전략 사령부에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 북쪽 산악지대에서 핵미사일 발사대의 덮개가 열리는 위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죠. 전 국민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김한솔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전파를 탔습니다. 북한군 장병 여러분,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서울을 향해 쏘지 마십시오. 지금 김정은은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평양 시민들이여, 지금 바로 일어나 저 동상들을 무너뜨리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에 밧줄을 걸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청동상이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 장면을 본 핵미사일 기지의 지휘관들이 발사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김한솔은 눈물을 흘리며 북한 주민들에게 오열하듯 약속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굶주림 없는 세상, 자식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는 세상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남한의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쌀과 사랑을 들고 제가 여러분의 곁으로 진격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김한솔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간첩당 정치인들은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다 분노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길거리에서 인민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놈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인민재판을 직접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황대두의 품에서 빼앗은 암호 해독기에서 갑자기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전명 적화 2단계 발동. 1공분 후 대한민국 전역의 금융망과 전력망을 영구 폐쇄합니다. 간첩당의 진짜 흑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황대두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놈들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킨 뒤 자신들을 도울 제3국의 검은 자본을 불러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양의 문을 열기 시작한 김한솔은 무사히 북녘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전국의 현금 인출기 앞에는 자신의 전 재산이 0으로 찍힌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첩당이 실행한 작전명 적화 2단계, 그것은 단순한 전력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을 증발시켜 국가 자체를 파산시키려는 국제적인 경제 테러였죠.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주무르는 거대 자본과 제3국 강대국의 검은 손이 뻗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쟁은 총칼을 넘어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소리 없는 암투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금융망이 마비되자
서울은 순식간에 약탈과 폭동의 전조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강화도를 떠나 김한소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오토바이 수리점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제 30살 시절 중동에서 함께 사선을 넘나들던 이스라엘 모사드 출신의 옛 친구 아비가 운영하는 비밀 거점이었죠. 아비, 오랜만이네. 자네의 그 날카로운 감각이 아직 살아있길 바라네. 아비는 입에 문씨가 연기를 내뱉으며 낡은 모니터 수십 대를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강철, 이건 평양 수준이 아니야. 월스트리트의 검은 자본과 저기 북쪽 강대국의 대사관 지하 서버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 놈들은 김한소를 가짜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딥페이크 공작까지 준비 중이라네. 실제로 간첩당은 SNS를 통해 김한솔이 성형수술을 받은 가짜이며 지금 이 상황을 조작하는 것은 미국 정보기관의 연극이라는 음모론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때 제 손자 민우가 수리점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금융망을 공격하는 해커들의 본거지가 광화문 근처 외국 대사관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어요. 그곳은 치외법권 지역이라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민우는 이미 경찰대 출신의 화이트 해커팀을 조직해 놈들의 공격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분이었습니다. 대사관 지하를 강제로 수색했다가는 국제적인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김한솔이 제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원님, 저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주십시오. 국민들이 직접 저를 보고 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김한솔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잠바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었죠. 우리는 뜨끈한 국밥 김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느 노점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진 어르신들이 모여 금융 대란을 걱정하고 계셨죠. 아이고, 나라가 이 꼴이니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그 평양에서 온 청년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김한솔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김한솔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한국에서 노가다를 뛰며 벽돌을 나를 때 제 옆에서 땀 흘리며 격려해 주시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낡은 작업복과 그동안 일하며 모은 일당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가 지난 1년간 화려한 망명 생활 대신 한국의 밑바닥 민심을 배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인들은 물론 구경하던 시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하다. 백두혈통이라더니 진짜 우리 아들 같구만. 꼭 나라를 구해다오. 어르신들이 김한솔의 손에 갓 구운 호떡과 귤을 쥐어주며 응원을 보내는 장면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간첩당이 주장하던 딥페이크설은 사람들의 진심 앞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을 비웃듯 아비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철, 피해라. 국제암살단 블랙 맘바 요원들이 시장 진입 2분 전이다. 저는 즉시 김한솔을 보호하며
시장 골목의 미로 같은 통로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기만소를 태우고 질주하는 제 등 뒤로 소음기 장착된 총탄들이 벽을 때리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아비는 자신의 구형 권총을 꺼내 들고 추격해오는 암살단과 맞서 싸웠죠. 강철, 대사관 지하 벙커로 가게. 그곳에 놈들의 지휘본부가 있네. 내가 시간을 벌어주지. 저는 눈물을 삼키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추격전 끝에 우리는 드디어 놈들의 본거지인 모 강대국 대사관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이미 대사관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해킹해 비밀 통로를 열어두었죠. 지하 벙커로 잠입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대의 고성능 서버와 함께 간첩당 요원들이 제3국 공작원들과 함께 한국 금융망을 난도질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현장의 중앙 좌석에 앉아 진두지휘를 하던 인물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희 전 회장의 충복이자 현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인 미래 그룹의 이진성 부회장 아니십니까? 이진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철 요원, 정인이 국간이 하는 낡은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우리 미래 그룹에게 국가란 그저 거대한 수익 모델일 뿐입니다. 한반도가 혼란에 빠져야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우리는 그때 헐값에 이 나라를 통째로 사들여 평양과 함께 새로운 제국을 세울 겁니다. 김한솔, 그 청년은 그저 우리 시나리오의 방해물일 뿐이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간첩당을 조종하던 진짜 흑막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온 재벌가와 그들을 돕는 강대국의 검은 자본이었던 겁니다. 놈들은 다이아몬드와 금괴가 가득 든 가방을 보이며 저를 매수하려 했죠. 이 돈이면 자네 손자 민우의 미래는 평생 보장되네. 그 가방과 김한솔만 넘기게. 저는 이진성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들이 가진 그 더러운 돈보다 우리 시장통 어르신들이 김한솔에게 쥐어준 호떡 한 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내 가르쳐 주마.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서버실로 난입해 금융망 복구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저는 쏟아지는 경비 요원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전 국민의 계좌 잔고가 0으로 보였던 긴박한 5분이 지나고 마침내 민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됐어요. 복구 성공입니다. 전국 금융 전산망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밖에서는 태극기를 든 노병들과 시민들이 대사관 담장을 넘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간첩 공작원들은 노병들이 던진 그물에 낚여줄 줄이 체포되었죠. 이진성은 부들부들 떨며 비밀 탈출구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김한솔이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진성 부회장님, 당신이 모은 그 재산은 북한 주민들의 피와 남한 서민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죗값을 달게 받으십시오. 상황은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비에게 무전을 쳤을 때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피 비린내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비가 있던 수리점으로 달려갔지만 아비는 이미 차가운 수술대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피 묻은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강철, 마지막, 최후의 거점은 서울 한복판, 남산 지하. 조심하게. 아비는 그 말을 남기고 제 손을 꽉 쥔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제 친구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그곳엔 작전명 적화 2단계의 최종 목표인
서울 시가전과 도심 폭동 시나리오가 붉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간첩당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서울 도심을 불바다로 만들 무장 폭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었습니다. 과연 서울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비가 남긴 지도에 적힌 그 무기 창고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한반도의 운명을 건 최후의 시가전이 이제 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3일 정오.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은 축제와 애국가가 아닌 차가운 금소금과 광기 어린 구호들로 뒤덮였습니다. 간첩당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인 작전명 적화 3단계, 즉 도심 무장 폭동이 개시된 것입니다. 놈들은 평화 시위대를 가장하여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매복해 있던 무장 조직들을 일깨웠고 대한민국을 건국 이래 최대의 내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마지막 시가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도심 곳곳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비가 목숨과 바꾼 지도를 움켜쥐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 폐쇄된 보급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간첩당이 수년 전부터 노숙자 쉼터나 민간 창고로 위장해 운영하던 무기 창고였습니다. 창고 문을 개방하자 그 안에는 북한제 48식 보총과 다량의 수류탄, 심지어는 도심 테러용 독가스 캔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기어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었구나.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며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국정원 내의 양심적인 요원들과 함께 들어온 부대를 편성하여 간첩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죠. 그때 제 뒤로 익숙한 군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낡은 국방색 예비군복을 꺼내 입고 군데군데 녹이 쓴 철모를 쓴 백발의 노병들이었습니다. 강요원, 우리도 왔네. 우리가 지킨 나라를 저 독사 새끼들이 망치게 둘 수는 없지 않나? 70대 중반의 해병대 출신 김노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소총을 쥐는 아기인 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죠. 전국의 모든 노병이 자신의 낡은 군복을 입고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총을 든 할아버지들의 모습에 폭동을 주도하던 간첩당 요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김한솔에게 방탄조끼를 건넸습니다. 김한솔은 주저없이 조끼를 입고 제 곁에서 45구경 권총을 고쳐주었습니다. 강 요원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평양의 공포를 아는 제가 서울의 공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진격했습니다. 간첩당이 고용한 용역들과 세뇌된 좀비 세력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죠. 최루탄 연기 속에서 태극기를 든 노병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전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엄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붉은 피가 튀었고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그때 민우의 무전이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간첩당 수뇌부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기 위해 경복궁 지하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국방부의 박 장군, 아니 현직 차관인 박석주 장군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박 장군이 목숨 걸고 귀순했던 그날 우리 군의 최고 위급 장성 중 한 명이 이미 간첩당의 핵심 멤버로 포섭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석주 장군은 국방부의 모든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간첩당 총수 황대두와 함께 대통령을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드론을 띄워라. 놈들의 위치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민우의 해킹팀이 광화문의 대형 전광판들을 장악했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는 지하 통로에서 밀담을 나누는 박석주 장군과 황대두의 추악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그들이 평양으로부터 받은 훈장과 금괴 뭉치를 나누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자 시위대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저들이 진짜 간첩이었어. 시민들이 분노하며 간첩당 요원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황대두는 지하 통로 입구에 설치된 자폭 장치를 가동하려 했습니다. 저는 김한소를 노병들에게 맡기고 단신으로 지하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두운 통로 안에서 화약 냄새와 쥐새끼들의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대두, 박석주, 거기 서라. 제 외침에 박석주 장군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단검을 던져 박석주 장군의 손목을 명중시켰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를 뒤로 한 채 황대두를 쫓았습니다. 황대두는 통로 끝 막다른 방에서 거대한 폭탄 스위치를 쥐고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울의 심장부는 증발한다. 우리 평양의 지령은 실패하지 않아. 황대두는 자폭을 시도하며 방아쇠를 당기듯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저는 몸을 날려 그의 손목을 꺾었지만 이미 타이머는 작동하기 시작했죠. 30초, 29초, 28초.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박수도 요동쳤습니다. 황대두, 내 놈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을 거다. 이 땅의 흙 한 줌도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테니까. 저는 황대두와 좁은 공간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늙은 사자의 마지막 포효가 지하기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황대두의 심장을 비껴간 제 총알이 벽면의 전력 제어 장치를 타격했고 그 순간 거대한 스파크와 함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김한솔이 확성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 지하에서 지금 한 노병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릅시다. 우리의 목소리가 저 어둠을 뚫고 전달되게 합시다. 광화문에 모인 수만 명의 국민이 일제히 애국가 사절을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웅장한 목소리가 지면을 타고 지하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폭탄의 전선을 차단하기 위해 박 장군이 남겼던 USB의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1초를 남겨두고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황대두는 비열하게 웃으며 숨겨두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함께 가자, 강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 통로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염과 먼지가 사방을 덮쳤고 저는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와 김한솔은 오열하며 무너진 입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늘에는 헬기들이 수십 대 떠다니며 간첩당 잔당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노병들이 흘린 피와 땀이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첩당 수뇌부 전원의 체포와 함께 대한민국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제 시야 끝에 누군가 흔드는 낡은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는 여전히 국민들이 부르는 애국가의 선율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진 이 자리에 또 다른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서울의 아침은 평소보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승리의 창가와 새로운 시대의 맥박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지하 통로의 거대한 폭발 이후 전 국민은 숨을 죽인 채 구조 현장을 지켜보았죠.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먼지 섞인 연기가 피어오를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 같은 광경이 중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한 청년을 부축하며 지상으로 기어 나오는 노병의 손.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끌어올린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희망, 김한솔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의 어둠을 걷어내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찬란한 통일의 아침을 맞이하려 합니다. 먼지 냄새와 화약 연기로 가득한 지하 무덤 속에서 제 의식은 가물가물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천장 더미가 제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이 밀려왔죠. 그때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제 손자 민우의 절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김한솔이 맨손으로 돌덩이를 치우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강요원님,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평양의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솔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감겼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민우와 김한솔의 부축을 받으며 지상으로 기어 나왔을 때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시민은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노병의 귀환을 환영하는 소리이자 간첩 세력을 물리친 자유 대한민국의 포효였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지하 통로에서 제가 확보한 간첩당의 백서가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계, 언론계, 교육계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던 간첩 수뇌부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검찰로 압송되는 장면이 24시간 내내 방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권운동가로 칭송받던 자들과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던 유명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전국의 학교에서는 다시 태극기 개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나라라는 거짓 교육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김한솔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진실을 들고 사선을 넘었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간첩당의 선동에 속았던 청년들은 노병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와 전우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역사적인 통일 열차가 도라산역을 출발했습니다. 김한솔은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싣기 전 휠체어에 앉은 저를 찾아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강 요원님, 이제 제가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잘못된 유산을 제 손으로 지우고 자유의 종소리를 평양에 울리겠습니다. 김한솔이 평양궁 입구에서 인공기를 내리고 거대한 태극기를 개양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남북한 동포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내부 쿠데타와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졌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보낸 쌀 자루를 받으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굶주림과 공포가 사라진 평양 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박 장군과의 약속을 지켰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도움을 받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제 품에는 박 장군의 피 묻은 USB와 낡은 6.25 무공훈장이 들려 있었죠. 먼저 간 전우들의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승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우들아, 보게나.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제야 하나가 되었네. 저 평양 하늘에도 이제 태극기가 펄럭인다네. 이제 편히 쉬게나. 제 곁에 선 민우는 제 가슴에 반짝이는 신형 훈장을 달아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간첩당 총수 황대두의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장 때문이었죠. 그 편지에는 황대두가 과거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평양의 검은 덫에 걸려 영혼을 팔았구나. 대한민국 만세라고 마음껏 외치고 싶다. 악마가 된 자조차 사실은 우리와 같은 동포였으며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평양의 잔혹한 세뇌와 협박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땅의 합병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현충원의 하얀 무궁화 위로 쏟아졌습니다. 평화로운 종소리가 서울 시내에 울려 퍼지고 갓 지은 쌀밥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 멀리 통일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울 교외의 한 어두운 오피스텔, 텔레비전의 승전보 뉴스를 냉소적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보고 드립니다. 1단계 백두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바로 작전명 적화 2단계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금융이 아니라 사람의 뇌를 직접 파괴할 것입니다.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노이즈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노병강철의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았습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